보장성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주던 거를 60% 주고 있고, 기간도 1개월씩 늘려서 4개월 주고 있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적용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소요가 많아서 보험료 요율도 소폭이나마 0.2%씩 올렸죠. 앞으로 하는 거는 첫째는 반복 수급 문제. 그거 있죠. 이게 직장 일했다가 수급 요건 채우면은 센터 가가지고 수급 받고, 그 다음에 끊어지면은 다시 일자리 구하고 다시 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 수가 몇만 명이든 있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들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미 제도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가 실업인증.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실업급여 돈 주는 거에 저희도 너무 많으니까 센터에서 그 급여 왔다가 앞으로는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실업급여 받는 만큼 빨리 취업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실업인증이랍니다. 실업인증이 구직활동 인증인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거다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해야 안 되겠는데 본론 이야기할 시간 배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이야기 필요성 노동시장 개혁, 요 자료는 나오는 내용들은 노동부 장관이 6월 23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자리 부족, 일자리 격화에다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고, 특히 뭐 이런 거 밑줄 친 것처럼 노동력 인구 감소하고, 그래서 현재의 노동시장 제도화 간행과 으로는 안 되니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화 간행은 좀 포괄적이고 거창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그럼 뭐 할 건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일단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나머지 박에는 각기 의견을 강금히 수렴해서 하겠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할 건데,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국내 실태조사 의견 수렴 토대로 정책 과제 만들면,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할 건데, 입법안 내고 정책 프로그램을 수령하고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바뀌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다 노사정 대화, 노사정이 지금은 경사노위라고 부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일단 안건을 보내서 거기서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좋고 합의를 못하면은 공익 의견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건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시간 보내지 않고 전문가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 가서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앞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알고 가자.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문제가 다음에 나오는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입니다. 합해서 52시간이 지금 한도입니다. 유연 근로시는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 탄력, 선택, 재량, 간주 근로의 방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 노조 내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특별 연장 근로가 저희들은 회심의 역작으로 만들어냈는데 생각만큼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탄력 근로는 2주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가 있고, 보완해가지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난 다음 6개월 이내가 들어왔습니다. 특정 주에 일을 많이 하고, 특정한 시기에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가한 시기에는 일을 적게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주 52시간만 맞추면 된다죠. 네, 이런 업무에 하고 있고요. 선택근로는 업무 성격상 근로자 자율의 시업, 일을 시작하고 끝내고 쉬는 시간을 근로자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 1개월에 몇 시간, 이렇게 총 평균 시간만 유지되면, 그래서 요거를 재작년에 법 개정을 할 때 연구개발은 3개월로 하자라고 이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이걸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탄력근로, 선택근로가 주로 논의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근로는 내용 아시는 겁니다. 사업장 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영업직, 예서직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합의한 시간. 그 다음에 재량근로는 이와 같은 업무, 대상 직무에 나오는 거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하지, 일을 몇 시간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업무는 법에 나와 있거나 시행령에 나와 있거나
자격사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고시로서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근로자 확대해 달라 하는 요구들이 업종별로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앞에 있는 네 가지 요건으로서 근로시간을 운영하기가 힘들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래에 있던 내용 외에 지난번에 법 개정할 때 그게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개정할 때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의 예상하지 못한 업무량의 급증 그리고 연구개발 업무는 특별예산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게 한 1,000건 미만 하다가 작년에 6,000건인가? 네, 그 정도 요런 정도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 많을 텐데 그래서 요 행정부에 오는 그러니까 감독관에게 와서 연장하겠다 신청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인데 지금 현재 1952시간, 1928시간 이렇습니다. 근데 외국은 미국이 길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과로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보다는 짧지만은 또 길고 한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대륙계 유럽 국가들은 근로시간이 1300시간 뭐 밑으로 이렇게 프랑스 같은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이 짧고 그게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 고령자 퇴직 이후에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알바 학생 노동시장 진입하기 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는 하나의 추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득이 적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소득이 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고용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제도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해서 헛벌이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장시간 일할 때 하느냐 아니면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육아하면서 조금 일하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느냐 그게 제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방향은 여성의 참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 왔다. 그럼 앞으로 할 건 뭔데? 네, 확대 필요성은 두 가지고요. 첫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1번입니다. 연장 근로를 개편하겠다. 지금 주 단위로 합니다. 주 52시간을 넘어갈 수 있다. 유연 근로라도 평균 주 52시간은 주 40시간에 하고 연장 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을 지키면서 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가져가자 하는 건데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월 단위에 50시간, 일본은 4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 50시간의 연장시간 한도 내에서 어떤 날은 좀 많이 어떤 주죠. 어떤 주는 한 20시간, 20시간, 그 다음에는 10시간, 그 다음에는 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월 단위로 관리하면 뭐죠? 변동폭이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월 단위로 관리하는 게 일본 사례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있고 아주 깝깝한 나라가 조금 독일 같은 경우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또 다양한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축계좌제는 일 많이 하면은 이거 가산임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일한 만큼 저축계좌에 입금해놨다가 나중에 뽑아서 쓰는 거 휴가로 그거는 논의는 많이 되어 왔는데 한 번도 제도 도입한 적이 없죠. 독일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 저런 식의 제도를 단체 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근로 확대하는 것을 R&D 분야와 일반 분야로 하자. 스타트업이나 전문직 근로시간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는데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탄력근로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탄력근로 도입하면은 임금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 보존 해주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뭔 의미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가 탄력근로 외에 연장근로를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더라면 연장근로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연장근로 한 만큼은 근로자에게도 가산임금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근로자한테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제도를 하는데 이게 다 법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법은
입법권 국회에 있습니다. 정부 법안 요즘 잘 제출 안 합니다. 정부가 하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다만 정부 내에서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제출하자 그러는데 시간 없으면 여당 또는 야당 가서 법안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입법 여부, 입법 속도, 여야 의원들 간의 협의에, 중요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별 간사 간의 협의, 중요한 법안은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의 관여, 방침,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론 10월 달까지는 이거를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보고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한다니까 의견 수렴 절차, 공청회, 포럼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노출도 여러 차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법안이 나오면 그게 연말 가야 되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당장 뭔 수요가 있으면 어떡하냐? 조선업, 창원도 다 관련 있죠. 뭐 기자 조선업 쪽 같은데 사람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고, 그러면 기왕에 구한 사람이라도 좀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앞에 가면 요 밑에는 특별 연장 근로 업무량 결정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 연장 근로 인가해 줄 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90일 3개월까지.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을 가지고, 사람 머릿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끈끈이 신고 들어오는 끈끈이 그걸 보고서 90일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 입장에서는 잘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거 바꿀 때마다 노동계에서 신경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필요한 이런 이 특별 연장 근로를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문제는 고봉제 비중이 높고 어느 정도로 높냐? 지금 60%, 그다음에 이게 100인 이상 가면 55%고 규모 커지면 300인 이상이니까 60%, 1000인 이상은 70%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클수록 고봉제 성격이 강하고 연공급이 강한 연공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요 밑에 있는 표입니다. 1년 미만을 일로 했을 때 신규사자죠. 30년 근속한 사람 몇 배 받냐? 4.39배 받는다. 아주 연공성이 강합니다. 연공성이 강하다고 하는 일본이 제가 메모를 일본이 2.27배, 그 다음에 EU가 1.65배, 저 4.39가 저게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통계 또 보니까요, 30년 차가 우리나라 2.87배, 2.9배고 저거는 기업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9배, 일본은 2.3배, EU가 1.65배 하니까 예를 들면 30년 근무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숙련도가 상승해가지고 부가가치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라고 추정하는 게 우리는 너무 강하다. 왜 그렇게 연공성이 강하니까 51세에 퇴직하는 거죠. 50세에 퇴직을 하고, 퇴직하면은 구하는 일자리들, 다른 일자리를 구해가면 누가 그 월급을 제시하면서 데리고 갈, 데리고 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득 하락하고 뭐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연공급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고성장 장기 근속 시대에 맞는 거고, 지금처럼 이직이 작고 그 다음에 고성장의 시기에는 연공급 자체가 낮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즘 세대들 이제 재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지만 일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보세요. 이 연공급이라는 게 지금은 일 열심히 하고 젊은 시절에는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늙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하는 컨셉인데, 그거를 거부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임금 문제 체계에 대해서는 어디든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럼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동안 이야기한 게 직무급, 성과급, 그러니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이름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걸 범위급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승령급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공무원은 이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가 직급이 있고 직급별로 호봉이 있습니다. 승진하면 비슷한 호봉
비슷한 호봉이 아니라 비슷한 임금 수준의 호봉으로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 호봉의 간격을 직급을 줄인다든지 호봉의 간격을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커브를 이런 커브를 요렇게 좀 완만한 커브로 바꾸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직급을 9개 되는 거를 한 5개 정도로 줄이고 예를 들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장, 과장 그 컨셉을 맞거든요. 국장, 실장 맞으니까 그런 정도로 줄이고 비슷한 임금을 두고서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과장 직급에서는 임금을 이런 정도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소폭 인상 그러니까 평가해가지고 소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급을 옮기면서 이런 이야기는 사무직이나 관리직한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생산직들 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많죠. 더더군다나 노조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럼 임금체계 개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로자가 분야별로 사무직이다, 생산직이다, 그 다음 연령별로 이해대립이 있습니다. 그 이해대립 속에서 특정한 방안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하고 합의하기가 힘듭니다. 단체박에 있으면 단체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사항 같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어왔고 그게 쉽지 않은 단체가 개정 절차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바꾸는 것도 힘듭니다. 단협이든 취업규칙을 안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은 너 전부 다 알고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는 정도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그래서 위에 있네요. 직무별로 직종별로 임금 정보를 조금 더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 가공해서 제공해주고 개별 기업에서 임금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 시장임금이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겠다. 이게 시장임금을 확산시키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방안을 알려드리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하는 괴롭힘이 그 이야기하는 요거는 말씀드리면은 특보가 166만이 아닌데 이거 많이 버는 숫자입니다. 산재보험 기준으로 한 100만 플랫폼 60만이라고 하고 광의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배분해주는 여러분 아시는 대리기사 아니면 뭐 말고 정보 제공 형태의 플랫폼까지 하면 뭐 220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왔냐? 고용보험 적용했습니다. 이분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했고 산재보험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적용제외제도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산재보험 가입 안 받도록 택배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들 사망사고, 과로사 문제. 그때 적용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강제가입 의무가야 됩니다. 전속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달이든 대리기사든 앱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PDA나 이런 거 여러 개 가지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사업장이 없는 겁니다. 주된 사업장 없는 분들 산재보험으로 어떻게 연결시켰느냐.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지난 국회에서 하고 시행은 아마 내년도. 그래서 산재보험도 특보 플랫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는 틀립니다. 근로자는 등기법상 근로자하고 법원에서 일정한 이러이러한 요건 하면 요건을 등기법상의 근로자보다 완화시켜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법원의 기준을 가지고서 노동부에서 특보 노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갈등 영역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교섭 질서만 안 되는 게 숙제고요. 중대재해처벌법 10분은 더 해야 뭐 돌리시고 할 시간이 돼요. 조금만 짧고 여기에 사실은 본론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현우 대표님께서 근로시간하고 중대법 이야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마침 제가 차관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법 다 하고 났는데 법사위에 불려갔어요. 그게 2000년 12월입니다. 그래가 법사위에 법무부 차관이 있고 그 옆에 저 앉고 법원 행정처
원래 멤버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 아니었는데 노동부 차관이 뛰어가지고 이제 법안 심의할 때 이거를 법안 소위에서 풀로 뭐 10시 게이든 2시 게이든 한 6번 이게 한 법안을 그 정도 하면 무게 없이 진득하게 법안 제의나 발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바람을 불었죠. 바람을 불고 민주당이 결국 그 바람을 하고 그 바람이 커지니까 이제 야당에서 받지 않을 수.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표결은 했지만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조정할 거냐 가지고 수위도 당초의 법안보다는 낮추고 구성 요건도 조금 더 뭐 인과관계 아무 인과관계 없더라도 사고만 나면 처벌할 것처럼 보이도록 그런 규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규정들 다 삭제하고 그렇게 지금 법안이 된 겁니다. 그럼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기왕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으니 차제에 우리나라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확 바꿔서 산재 사망 사고를 확 줄여보자. 그러니까 내용은 경영 책임자한테 한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한 가지는 아니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기 사고가 나면은 징역 하한형입니다. 여태까지 유례가 없죠. 처벌 수위는 나중에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법사위원님들이 제가 많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외국 사례에 비교해서 했는데 노동법 사례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닌 게 건축법 집 짓다가 사고 나거나 도로교통법 자동차 몰다가 사고 나면 우리 그 윤창호법인가 그런 거 보듯이 우리나라는 모두 뭔 대형 사고 나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거를 처벌 수준을 강화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안을 보니까 이건 별것도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 건 아닌데 이런 수위로 할 건 아닌데 싶은 그런 그조차도 전부 몇 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 사고는 기업인이 대상으로 하는 경제 문제니까 이거는 높이면 안 된다라고 이것만 하는 게 오히려 예외처럼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가서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의원님들은 요렇게 해놓으면은 재판 가가지고 변호사가 반박을 하고 판사가 집행유예도 둘 수도 있고 벌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최초에는 이게 3년 이상인가? 그렇게 된 2년 이상으로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수준 세계적으로 높다. 뭐 그게 이의가 없는 거예요. 0.43이고 미국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0.3 얼마입니다. 사망 많이율이. 독일은 0.15, 0.13, 영국은 0.03인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 미국에도 산안층이 있고 영국에도 산안층이 있는데 아마 영국이 제조업에서 일찍 벗어나고 서비스 중심으로 그렇게 산업 구조가 바뀐데 한 거 아닌가. 다른 외국이 특히 낮은 게 좀 크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왜 그랬냐. 안전은 후순위고 실무자 고민으로 맡겨나는 거 아니냐. 근데 안전은 책임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결국은 선택을 뭘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 돈과 비용을 들여서 사고를 예방할 건가. 사고는 가능성입니다. 확률입니다. 그냥 돈 안 하고 가끔씩 사고 나면은 후속 사후에 수습하는 비용으로 그게 변호사 비용이 됐든 뭐 비용이 됐든 사후 수습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처벌 수위도 낮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형사적인 배상 보상 수위가 높지 않으면 대부분 앞에 무시하고 안전 규정 지키는 것을 무시하고 사고를 방치하는 게 싸게 느끼도록 지금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노동계나 산업안전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부담되게 하는 건 뭐냐? 경영 책임자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 중대법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목적은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이 있거든요. 산업안전법은 각종 경우에 있어서의 안전수칙, 안전규정들을 안전조치, 안전보건조치라고 그러죠. 해야 될 일들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경영 책임자가 주의해서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라.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라 하는 겁니다. 경영적인 자한테 그렇게 할 지휘 책임,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책임이 너무 포괄적이다, 애매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암만 구체화해도 그 성격상 이건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외국의 입법례, 영국의 입법례, 독일의 입법례를 봐도 위에 올라가면 포괄적인 책임이 아니야. 그 포괄적인 책임이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그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문제겠죠.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경영 책임자가 적절하게 보고받고 적절하게 지휘했느냐를 따져서 판단해야 됩니다. 질문이 나겠습니다. 사망사고 올해 작년하고 비교하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경영 책임자인가? 결국은 기업의 변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안 되고 기업 변화하려면 경영 책임자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었고, 누가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죠. 주식가치는 CEO. 그 다음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제 하나 논의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적어도 안전 관련해가 조직인사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있어야죠. 그게 주어졌다는 게 증빙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자. 그럼 근데 지금 논쟁이 붙은 거는 요 또는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CSO가 있으면 CSO한테는 책임 묻지, CEO한테는 책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거는 병렬적이기 때문에 CSO 있다 하더라도 양쪽이 다 책임진다 이런 것도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예를 책임을 주고 실제로 권한 행사를 하기 했는데 이분이 잘못해서 그랬다면 CSO한테 책임 묻고, 권한은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관여해가지고 내가 A라고 조치를 하겠다는데 CEO가 아니 그건 돈 너무 들어가니까 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그 지시에 따라서 못했다면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하는 분이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사고가 몇 건 구속 기소된 거는 그때 뭐죠? 세척제 가지고 근로자들 집단으로 발병한 사례가 구속 기소되고, 저는 언론에 못 봤습니다. 다만 기소는 그 이후로 줄곧 이루어져 가지고 한 40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노동부 입장에서는 논란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정하게 따져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넘기려고 합니다.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굉장히 길게 보안수사 중이고 길게 보고, 그렇게 해서 가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변호사 진술하고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순위에서 결론 나고 어느 정도를 책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재판이 몇 건이라도 나와봐야 사실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법에 이렇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말이 나오죠. 기업 특성에 맞게 이걸 구축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걸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재해가 나면 보통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 기존에 난 재해를 제대로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라. 세 번째는 제3자, 예를 들면 근로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이 나아가 감독을 하고 개선하라고 감독상의 명령을 한 거에는 반드시 짚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네 번째는 기타에게 포괄적입니다. 그 외에 안전보건 관계. 이거는 대표이사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되도록 지시한 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대표이사 차원에서 점검하고, 그런 액션들이 기업에서 필요하다.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요 앞에 나온 요 부분입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을 해라. 그럼 사고율 제로다, 뭐 그런 게 무죄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뭐라든지 그 특유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공표하고 조합원들은 의견 수렴도 하고 공표를 해야 된다. 전담 조직을 갖추어라. 큰 조직은 전담 조직이고 큰 기업은 작은 기업에서는 한두 명의 보좌진을 한다고 제가 상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유해 위험 여기 3번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그 사업장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은 근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언젠가는 사고 날 텐데 그렇게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리고 법에서 뭐 하라라고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그거를 위험 방지하기 위한 제거하는 여러 가지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게 종사자 의견 청취 이거하고 결부됩니다. 그 시스템 그러면은 위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를 진행해 나가자. 그 예전에 위험성 평가라고 있었죠. 그냥 법규에 있는 내용만 지키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 편성 인력 배치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면은 조치해야 될 거는 밑에 있는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이런 직원들이 안다라고 하고 실무자가 안다라고 하고 현장에서 실제 그런 조치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일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라고 요청드립니다. 노동부 강의 자료였을 때 카페인데요. 지금 이거는 요 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 뭐 서류 작업 이래가지고 안전 전문가들이 오히려 본사로 불려간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가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중대재해가 물론 거기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입증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가 없으면은 처벌도 없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만 예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현장에 있다 하면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문제 왜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의지가 있는데 예산도 줬는데 왜 안 지킬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 과정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보통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 처벌받느냐?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결국에 경영 책임자여야 되고 여기 나오는 그 안전 확보, 뭐 포괄적인 그런 지휘 지시를 해가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하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 위반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해야 될 조치를 못 취한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로서 이제 안전사고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해 나가는 게 감독관들한테는 사실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지정해가지고 2인 1조 작업, 이런 작업은 2인 1조 작업하고 2인 1조 작업 안 하면 그거는 중대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편하고 기업도 편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본래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은 달리 대안이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대개 처벌되는 사례는 그런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때 위험을 그 기업이 위험을 방치하고 해야 될 조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묵인하고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직원들의 버릇을 습관을 바꾸고 DNA를 바꾸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노동부의 희망이고 정책 방향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봐야죠. 법령 보완 무엇을 보완할 건가? 처벌 수준 과다는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의 국회 사정을 보면은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사실상 합의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오히려
여당이 사도체야 되죠. 6대 4의 구조에서 여당이 정부가 의지를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당이 반대하면 개정하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다. 그래 법령 규정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그런 건 있습니다. 법 규정을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포괄적인 의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있고 시행령 규정에 보면은 표현이 필요한, 충분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라면 조금 더 구체화하는 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이라는 그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명시를 못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 정도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로시간 개혁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중대법은 기업이 백년 책임자가 CEO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지를 보자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막아내라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지. 시간이 별로 없어가 제가 5시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서둘러 마쳤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